할머니, 여긴 노인대학이 아니에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할 거예요. 할머니, 여기는 노인대학이 아니에요. 세탁법이나 배우러 가시죠. 명문대 교수의 서슬 퍼런 무시에도 제가 웃으며 맨 앞자리에 앉았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학위를 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귀한 손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는 그 악마의 목줄을 죄기 위해서였죠. 70세 까막눈 할머니가 명문대 수석 교수와 벌인 처절한 두뇌 싸움, 그 끝에 기다리고 있었던 충격적인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지금 이 사연을 함께 듣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또는 행복하세요 같은 따뜻한 인사를 댓글로 한마디만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예쁜 마음씨는 결국 나에게 더 큰 행운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정겨운 인사 나누며 구독과 좋아요로 이 다락방 열차에 오붓하게 머물다 가셔요. 7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정숙의 발걸음은 의외로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명문대학교의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 로망 따위는 정숙에게 사치였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최첨단 태블릿 PC를 두드리는 젊은이들의 무심한 시선과 저 할머니 뭐야? 청소하러 오신 건가? 하는 노골적인 비아냥뿐이었습니다. 정숙은 남색 가디건의 깃을 여미며 경영학과 전공 수업이 열리는 대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이미 수백 명의 학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숙은 주저없이 맨 앞자리로 향했습니다. 뒤쪽에서 와, 진짜 대박이다. 할머니가 진짜 수업을 듣는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숙은 못 들은 척 낡은 가죽 필통을 꺼냈습니다. 그녀에게 이 자리는 단순히 학위를 따기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손녀 민주를 지키기 위해 그 아이가 그토록 공포에 떨며 말하지 못했던 그 현장을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전장이었습니다. 강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강한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명품 정장의 매무새를 다듬으며 교단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정숙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썹이 기분 나쁘게 꿈틀거렸습니다. 이거 참. 우리 학과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구먼요. 최 교수의 목소리에는 환영이 아닌 멸시가 가득했습니다. 박정숙 학생, 여기가 어딘지 알고 오신 겁니까? 여기는 세탁법이나 요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자본의 논리와 기업의 생존을 논하는 치열한 곳이죠. 노인대학은 저기 정문 나가서 지하철 타고 5정거장 더 가셔야 합니다. 학생들이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최 교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 학교 정당하게 합격해서 등록금 내고 들어온 학생입니다. 나이가 지식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의나 시작하시죠. 제 비싼 등록금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정숙의 당당한 태도에 최 교수의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 노인네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직감하고는 수업 내내 정숙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수십 년간 장부를 기록하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숙에게 최 교수의 복잡한 이론은 그저 겉멋든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가방을 챙기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금지옥 손녀 민주였습니다. 그런데 민주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애써 밝은 척하던 아이가 최 교수 앞에서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 교수는 민주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협박하듯 내뱉고 있었습니다. 민주야, 내가 쓴 논문. 그거 내가 좀 수정해서 내 이름으로 올리기로 했잖아.
그게 내 앞날을 위해서도 좋은 거야. 알지? 민주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건 제가 1년 동안 밤새워 조사한 자료들인데, 민주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신음과 같았습니다. 최 교수는 비열하게 웃으며 민주의 뺨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억울해? 억울하면 성공하던가. 내 할머니 국밥이나 나르기 싫으면 입 닥치고 있어. 정숙은 기둥 뒤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며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었습니다. 내 새끼의 눈물을 자아낸 저 남자가 바로 이 화려한 지아비의 탈을 쓴 악마였다는 사실에 정숙의 심장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안은 민주의 억눌린 곡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꺽꺽거리며 숨이 넘어갈 듯한 소리는 벽을 타고 정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숙은 민주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세면대 앞에서 하염없이 손을 씻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엉망이 된 얼굴로 나온 민주는 정숙을 발견하자마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 할머니? 할머니가 여기 왜? 민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민주의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민주야, 할미 눈 봐라.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그 한마디에 민주는 참았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정숙의 품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70년 고된 삶을 버텨온 정숙의 품은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교수님이 제 논문 가져갔어요. 제가 밤새워서 만든 건데 자기 이름으로 학회에 냈대요. 항의했더니 졸업 못하게 하겠다고, 저보고 술집 나가게 할 수도 있다고 협박해요. 민주의 고백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성을 가르쳐야 할 상아탑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갑질과 성희롱이었습니다. 민주를 겨우 달래서 집으로 보낸 정숙은 다시 학교 건물로 향했습니다. 분노가 차올라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모두가 떠난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그때 최 교수의 연구실 문이 열리며 한 학생이 나왔습니다. 정숙은 본능적으로 계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교수와 함께 나온 학생은 김민석이었습니다. 민석아, 이번 기말고사 문제지다. 너만 알고 있어. 그리고 지난번에 말한 그 용돈은 잘 챙겨뒀으니까 다음에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최 교수는 두툼한 봉투를 민석의 가방에 찔러 넣었습니다. 정숙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최 교수는 단순히 손녀의 논문을 뺏은 것뿐만 아니라 집안 형편이 어려운 고학생을 매수해 시험 부정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학생의 양심을 사고 권력으로 학생의 미래를 짓밟는 최 교수의 민낯은 상상 이상으로 역겨웠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어설프게 찍어봤자 저들은 권력으로 빠져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더 확실한 것, 저 남자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단두대가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잠을 청하는 대신 식탁에 앉았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 것들, 들은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강한, 너는 내 손녀의 눈물을 흘리게 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게다. 정숙의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시장에서 상인회를 이끌며 비리 공무원과 맞서 싸웠던 그 시절의 투지를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학이라는 곳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정의보다 돈이 먼저라면 그녀 또한 그 방식대로 싸워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삶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최 교수는 대놓고 정숙을 유령 취급했고 성적 장학금을 노리는 일부 학생들은 교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정숙을 앞장서서 괴롭혔습니다.
정숙의 전공 서적은 찢겨있기 일쑤였고 강의실 문에는 노치원생 출입 금지라는 유치한 쪽지가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허허 웃으며 그것들을 떼어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욕쟁이 할머니들과 싸우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애송이들의 장난은 간지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새벽 국밥집을 정리하고 남은 정갈한 반찬으로 도시락을 쌌습니다. 그리고 학생 식당 구석에서 홀로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런 거 드시면 냄새나요. 한 학생이 코를 찌푸리며 지나갔습니다. 정숙은 개의치 않고 옆자리에 앉아 눈치를 보던 김민석에게 도시락 뚜껑을 밀어주었습니다. 학생, 배고파 보이는데 이것 좀 먹어봐. 시장에서 갓 잡은 돼지로 만든 수육이야. 공부도 배가 든든해야 하는 법이지. 민석은 당황하며 거절하려 했지만 며칠째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터라 고기 냄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시키는 거, 그거 너도 괴롭지? 정숙의 낮은 목소리에 민석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민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숙은 민석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미는 다 안다. 내가 나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동생들 학비 대느라 병든 어머니 약값 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는 거. 민석은 결국 밥을 먹다 말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 교수는 민석의 절박한 형편을 이용해 온갖 더러운 심부름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석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경악스러웠습니다. 최 교수는 학과 운영비를 횡령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하고 있었고 그 내역을 민석에게 정리하게 시켰습니다. 교수님 서재에 금고가 있어요. 거기 안에 모든 장부랑 교수님이 가로챈 학생들 논문 원본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 문은 교수님 지문이 아니면 안 열려요. 정숙은 민석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문 인식 금고라. 70평생 기계와는 담쌓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 기계를 이겨야 할 때였습니다. 같은 시각 최 교수는 연구실에서 정숙의 학생 기록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이민주의 할머니라고. 그는 이미 정숙과 민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늙은 여편네가 내 뒷조사를 하고 다녀. 최 교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그 박정숙이라는 노인네 이번 기말고사 때 제대로 엮어버려. 커닝 페이퍼를 넣든 대리 시험을 조작하든 상관없어. 아예 학교 근처에도 못 오게 매장시켜버리라고. 최 교수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번뜩였습니다. 운명의 기말고사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민석의 도움을 받아 밤새워 공부한 지식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최 교수의 프락치 학생이 갑자기 정숙의 가방을 툭 쳤습니다. 가방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그 안에서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종이 수십 장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커닝 페이퍼 아냐? 최 교수가 기다렸다는 듯 정숙의 자리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박정숙 학생, 이게 대체 뭡니까? 이 나이에 남사스럽게 부정행위라니요. 최 교수의 목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정숙은 당황해 종이를 집어들었지만 그것은 정숙의 필체와 똑같이 조작된 정답지였습니다. 아닙니다, 교수님.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 가방에 넣은 겁니다. 정숙의 외침은 비웃음 속에 묻혔습니다. 학생들은 일제히 휴대폰을 들어 정숙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추태부리는 할머니 신입생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정숙은 평생 지켜온 명예가
단숨에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 때문에 부정행위자로 몰렸다는 소식을 들은 민주는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유서를 남긴 채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비보를 듣고 달려온 정숙의 눈에 난간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민주가 보였습니다. 민주야, 안 된다. 이 할미가 다 해결할게. 제발 내려와. 정숙의 절규가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교수님은 너무 힘이 세요.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내가 죽어야 이 지옥이 끝나요. 정숙은 차가운 빗물을 맞으며 민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 틀렸다.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저 악마 같은 놈이 죽어야 끝나는 거다. 할미 믿지?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이 할미가 그놈 목을 가져올 거다. 그러니까 제발 살아서 할미가 어떻게 싸우는지 봐라. 정숙의 서슬 퍼런 눈빛에 민주는 홀린 듯 난간에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대학 본관 회의실, 정숙의 퇴학 여부를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복도에는 구경 온 학생들로 가득했고 최 교수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 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박정숙 학생.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시지. 최 교수의 거만한 태도에 정숙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젖은 종이 뭉치가 아닌 검은색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커닝을 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시험 기간에 공부한 건 전공 서적이 아니라 교수님 서재 금고 비밀번호였습니다. 정숙의 말등에 최 교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다 못해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정숙의 깊은 주름이 평소보다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최 교수는 여유롭게 다리를 꼬고 앉아 정숙을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학생, 이 나이에 공부 좀 해보겠다고 들어와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냥 조용히 자퇴서 쓰고 나가면 될 것을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듭니까? 위원장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정숙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작고 낡은 손수건에 쌓인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제가 가져온 마지막 과제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최 교수의 비웃음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USB요? 할머니가 컴퓨터나 할 줄 아세요? 어디서 가짜 영상이라도 담아오신 모양인데 그런 건 법적 효력도 없어요. 하지만 정숙은 묵묵히 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했습니다. 잠시 후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 지지직거리는 잡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노인네 가방에 이 종이 집어넣어. 들키면 그냥 할머니가 욕심부린 거라고 몰아가면 돼. 알았어? 민서가, 이건 내 장학금이 걸린 문제야. 최 교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요즘 세상에 목소리 따는 게 얼마나 쉬운데. 박정숙, 당신 감옥 가고 싶어? 감히 교수를 음해해? 최 교수가 소리를 지르며 탁자를 쳤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에 김민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 교수가 주었던 돈봉투와 훼손되지 않은 원본 시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조작 아닙니다. 제가 직접 녹음한 거고 여기 교수님이 제 입을 막으려고 주신 돈과 미리 유출해 주신 시험 문제지도 있습니다. 민석의 증언은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위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최 교수는 이성을 잃고 민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최 교수의 고함은 역설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비겁하게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민주처럼 착한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얻은 그 자리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위원장은 단호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정숙 학생의 부정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최강한 교수의 중대한 비리 정황이 포착되었으므로 본 위원회는 대학 이사회에 최 교수의 즉각적인 파면과 검찰 고발을 건의하겠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온 정숙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눈물이 범벅된 민주였습니다. 민주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무서웠어. 나 때문에 할머니까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정숙은 거친 손으로 손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됐다, 민주야. 이제 저 사람이 다시는 내 앞길 막지 못할 게다. 할미가 말했지? 진실은 시장통 국밥보다 더 정직한 법이라고. 정숙은 민주를 안아주며 복도 저편에서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최 교수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한 노인이 권력이라는 허상 뒤에 숨은 괴물을 향해 날린 시원한 어퍼컷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 최 교수가 숨겨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이 아직 남아있음을 말입니다. 학교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신입생을 비웃던 학생들은 이제 그녀를 정숙 대장님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숙의 책상 위에는 누군가 몰래 가져다 놓은 따뜻한 캔커피와 할머니, 오해해서 죄송해요. 응원합니다. 라는 노란 포스트잇이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허허 웃으며 커피를 이웃 학생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최 교수가 파면 확정 전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민석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석 학생, 최 교수가 분명히 움직일 게다. 그 금고 안에 있는 장부랑 돈, 그거 그냥 두지 않을 놈이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아까 교수님이 비밀리에 짐을 싸는 걸 봤어요. 아마 오늘 밤 학교 연구실 금고를 비우고 바로 공항으로 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정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외상값 떼먹고 도망가려는 놈들을 수없이 잡아본 그녀였습니다. 도망자의 생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최 교수는 그림자처럼 연구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삐비빅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 교수의 눈에는 이미 수십억 대의 비자금과 해외 도피 자금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순간 그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있어야 할 돈다발과 장부는 온데간데 없고 덩그러니 하얀 편지 봉투 하나만이 그를 비웃듯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벌벌 떨며 편지를 뜯은 최 교수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최 교수, 자네가 시장 사람들을 너무 우습게 봤어. 자네가 돈 세탁하던 그 금은방 사장, 내 30년 단골이라네. 돈은 이미 학교 공금 계좌로 환수시켰으니 찾지 말게. 편지의 내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 교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성체가 한낱 시장 할머니의 인맥과 정보력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진 것입니다. 박정숙. 최 교수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연구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 끝에는 이미 정숙이, 민석, 그리고 경찰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교수님? 아니, 이제 교수님 아니지. 정숙의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최 교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교수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학교를 위해 얼마나 일했는데. 정숙은 끌려가는 최 교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전에 민주의 뺨을 건드렸던 것처럼 그의 뺨을 아주 가볍게 톡톡 쳤습니다. 자네가 누군지는 몰라도 이제 어디로 갈지는 확실히 알겠구먼. 감방 가서 배고플 때 내 국밥 생각나면 말하게. 소금기 팍팍 쳐서 보내줄 테니. 학생들의 박수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건 대단한 권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는 한 노인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캠퍼스에는 비로소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최 교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간 자리에는 증오 대신 배움의 열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기둥 뒤에 숨어 손녀를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민주와 나란히 도서관 창가에 앉아 돋보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할머니, 이 부분은 조금 어렵죠? 이건 기업이 물건을 팔 때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민주의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즐거움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숙에게 경영학은 시장 바닥의 셈법과는 또 다른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마케팅, 회계원리, 거시경제. 낯선 단어들은 검은 글자가 되어 정숙의 눈앞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그녀의 공책은 어느덧 세 권을 넘어섰습니다.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 새끼 눈물도 못 닦아줄 뻔했지. 이제는 똑똑히 배워서 다시는 누가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할 게다. 정숙의 독백은 옆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기말고사 기간 정숙은 시장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커다란 보온통 3개를 학교로 실어 날랐습니다. 공부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된 학생들을 위해 그녀가 준비한 것은 따뜻한 소고기 국밥이었습니다. 자, 다들 이리 와서 국밥 한 그릇씩 하고 해. 배가 든든해야 머리도 잘 돌아가는 법이야. 학생 식당 한 구석에서 정숙이 국자를 들자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최 교수의 공포 정치 아래 숨죽였던 학생들이 정숙의 따뜻한 국물 한 수저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민석도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이 마련해준 장학금 덕분에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그는 과에서 가장 성실한 학생으로 거듭났습니다. 할머니, 이 국밥 맛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 졸업식 때 제일 큰 꽃다발 사드릴게요. 민석의 말에 정숙은 주름진 손으로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캠퍼스는 이제 경쟁의 전장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배움의 터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떠난 강의실에 홀로 남은 정숙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가난 때문에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동생들을 돌봐야 했던 어린 정숙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서러움이, 그때의 한이 이제야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배움이란 단순히 취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과정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수행이었습니다.
정숙은 책장을 넘기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정숙아.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4년 전 조롱과 멸시 속에 교문을 들어섰던 70세의 노파는 이제 74세의 당당한 지성인이 되어 졸업식장에 섰습니다. 검은색 학사 가운을 입은 정숙의 모습은 그 어떤 젊은이보다 빛이 났습니다. 학사모 아래로 빠져나온 하얀 머리칼은 그녀가 견뎌온 세월의 훈장 같았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강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70년이 걸린 학생 박정숙입니다. 정숙의 첫마디에 식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제 이름 석자 쓰는 게 부끄러워 숨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을요. 정숙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최 교수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의를 위해 싸웠던 시간들이 그녀의 연설 행간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는 민주와 민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된 민주는 할머니를 보며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그 어두운 옥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석 또한 정숙의 연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젊은 친구들, 세상이 차갑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할미를 기억해 주게. 70세 넘은 노인네도 해냈는데 자네들이 못할 게 뭐가 있겠나? 정숙이 연설을 마치자 총장이 직접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졸업장을 받아들고 내려온 정숙에게 민주와 민석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 민주의 외침에 정숙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거대한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자만이 흘릴 수 있는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정숙은 품 안에 졸업장을 쓰다듬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꿈조차 꾸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소녀 정숙에게 건네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정숙은 교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익숙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의 허리에 감겨있던 낡은 국밥집 앞치마였습니다. 그녀는 학사가운 위에 앞치마를 겹쳐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식과 삶의 현장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그녀만의 퍼포먼스였습니다. 학생들은 그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정숙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국밥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그녀의 졸업장이 당당하게 걸렸고 그 아래에는 어려운 학생들이 언제든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작은 책상들이 놓였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국자를 들고 국밥을 말았지만 이제 그녀는 학생들에게 고기 한 점을 더 얹어주며 인생의 지혜를 가르치는 진짜 스승이 되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꿈꾸는 자가 곧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정숙의 인자한 웃음과 함께 캠퍼스의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락방 열차가 다음 역을 향해 나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